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진짜 북유럽 신화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레이의 사랑 이야기와 토르의 낚시 여행 이야기처럼 소소하지만 알아두면 오늘 이야기를 듣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에피소드를 소개했었죠. 자, 그럼 오늘은 북유럽 신화의 모든 에피소드를 지나서 시간이 흘러 세상에 약속된 종말의 시간이 찾아온 그때, 바로 라그나로크의 이야기입니다. 라그나로크, 북유럽 신화를 잘 모르는 분들도 몇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익숙한 단어죠. 영화 토르의 한 시리즈이기도 했으며 십수년 전 유행했던 온라인 게임의 이름이기도 하고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에서 이런저런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라그나로크라는 단어는 지배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노르드어 라그나와 운명이라는 뜻을 가진 로크가 합쳐진 단어로 직역하자면 지배자들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지배자들이란 북유럽 신화의 세계를 지배하는 신들을 의미하고 운명은 최후의 운명, 즉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 세계 신들이 맞이하는 최후의 운명, 북유럽 신화 세계의 종말, 신화의 끝 을 뜻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라그나로크를 종종 라그나레크라고 발음하거나 라그나로크가 틀렸고 라그나레크가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일단 기록된 단어 자체는 라그나로크가 맞는 단어입니다. 라그나레크라는 말은 라그나로크의 스펠링을 잘못 읽어서 생긴 오역인데, 라그나레크의 그 레크가 해석하면 황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단어인 라그나로크가 가진 의미인 신들의 최후의 운명, 신들의 종말과 잘못 생겨난 단어 라그나레크의 의미인 신들의 황혼이 모두 뭔가 저물어가는 무언가, 이 끝을 향해 가는 무언가라는 그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이거 같은 거 아니야? 쉽게 표현한 의역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져오면서 이 두 가지 단어가 혼용된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가 1876년 무대에 올린 유명한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에서 막의 부제로 신들의 황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 이후로 신들의 황혼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임에도 꽤나 대중성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 원어인 라그나레크 또한 더더욱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종종 신들의 황혼이라는 뜻이 옳은 번역이라거나 라그나레크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길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라그나로크가 맞는 표현이고 그 뜻은 신들의 황혼이 아닌 신들의 운명, 신들의 파멸, 신들의 종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라그나로크, 즉 신들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신화 속에 등장한 게 바로 고에다 무녀의 한 부분부터인데, 자, 그럼 고에다 무녀의 예언서에는 라그나로크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먼저 읽어보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제 그니파 헬리르 동굴 앞에서 가름이 울부짖고 족쇄가 부서지니 늑대가 자유로이 풀려난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또 더 많은 것을 보니 거대한 전쟁과 신들의 운명을 본다. 형제는 싸워 서로를 쓰러지고 사촌은 서로 얼룩지게 만든다. 음란한 일들로 돼지가 고통받고 도끼와 검으로 방패는 찢긴다. 바람과 늑대로 인해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는 어느 인간도 서로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미미르의 아들들은 재빠르게 움직이고 갤라르호르는 운명의 악보를 소리낸다. 헤임달은 뿔피리를 높게 들어 큰 소리로 불고 지옥길에 있는 모든 이가 두려움에 떨었다. 라그나로크에 대한 무녀 이야기는 함께 읽어본 부분 이외에도 이 앞뒤로 좀 더 길게 이어져 있지만 그중 우리가 당장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부분만 먼저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첫 문장부터 볼게요. 이제 그니파 헬리르 동굴 앞에서 가름이 울부짖고 족쇄가 부서지니 늑대가 자유로이 풀려난다는, 일단 그니파 헬리르는 헬헤임에 있다고 하는 어느 동굴의 이름인데, 이 동굴에 헬헤임을 지키는 괴물개 가름이 산다고 하고, 이 가름이 그니파 헬리르에서 울부짖으면 마치 신호처럼 족쇄가 부서지니 늑대가 자유로이 풀려난다라는 거죠. 족쇄에 묶인 늑대, 바로 로키의 첫 번째 자식 펜리르입니다. 즉 가름이 동굴 앞에서 울부짖으면 그 소리를 들은 펜리르가 족쇄를 부수고 뛰쳐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져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아 신들이 속임수로 묶어두었던 펜리르가 풀려나면 당연히 그 분노는 신들에게 향할 테고 신들과 펜리르와의 싸움은 곧 이어질 거다라는 걸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나는 많은 것을 알고 또 더 많은 것을 보니 거대한 전쟁과 신들의 운명을 본다. 이 부분은 약간 후렴구 같은
부분으로서 큰 의미는 없지만 무녀 볼바가 라그나로크를 예언하면서 내가 신들의 전쟁과 그 운명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볼게요. 형제는 싸워 서로를 쓰러지고 사촌은 서로를 얼룩지게 만든다. 음란한 일들로 대지가 고통받고 도끼와 검으로 방패는 찢긴다. 바람과 늑대로 인해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는 어떤 인간도 서로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즉 형제와 사촌들이 서로 싸우고 세상이 음란한 일로 고통받고 무기와 방패가 오간다는 건 종말의 세상에서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싸움이 계속될 것이며 혼란이 가득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미르의 아들들은 재빠르게 움직이고 갤라르호르는 운명의 악보를 소리낸다. 헤임달은 뿔피리를 높게 들어 큰 소리로 불고 지옥길에 있는 모든 이가 두려움에 떨었다를 보면 미미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미르가 아들이 있는지 그게 누구인지 기록이 굉장히 모호해요. 아마도 이 미미르의 아들이라는 건 미미르의 유산을 가진 자를 뜻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미르의 유산은 뭘까요? 미미르가 너무 초반에 나온 인물이라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최고신 오딘에게 한쪽 눈을 받고 샘물을 내어준 아주 지혜로운 거인이었죠. 근데 미미르가 샘을 마시던 뿔잔이 있는데 이 잔을 시간이 흐른 뒤에 오딘이 뿔피리로 만들었고 그 뿔피리를 빛의 신이자 예지의 신인 헤임달이 갖게 됩니다. 즉 미미르의 유산을 가진 자 헤임달이 미미르의 아들을 뜻한다. 그러니까 헤임달이 종말의 신호를 알아채고 빠르게 움직여서 미미르의 유산인 뿔피리 갤라르호른을 불어 세상에 라그나로크가 찾아왔음을 알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헬헤임의 괴물개 가름이 울고 가름이 우는 소리를 듣고 펜리르가 뛰쳐나오고 이러한 일들로 세상이 혼돈에 빠져 인간들은 싸우고 다치고 이것들을 알아낸 헤임달은 뿔피리 갤라르호른을 불어 세상에 라그나로크가 찾아왔음을 알린다라는 말이죠. 자, 근데 이 모든 내용은 고에다 무녀의 예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녀의 예언은 무슨 내용이죠? 예언의 무녀 볼바와 오딘이 창세부터 종말까지 세상의 흐름에 대한 문답을 나눈 것을 담은 내용입니다. 즉 오딘이 무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점에 종말인 라그나로크가 다가올 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종말의 날에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오딘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오딘은 이 종말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세상을 살피고 다가오는 위협을 경계했으며 강력한 전사들 에인헤랴르를 모으고자 했는데 오딘을 모시는 여전사 발키리로 하여금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어간 전사 에인헤리를 골라 이들을 발할라라는 전당 모으게 됩니다. 때문에 북유럽의 전사들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으면 명예로운 전당 발할라로 갈 수 있다고 믿었고 최후의 순간을 싸움터에서 맞이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종말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오딘과 오딘 휘하의 북유럽 신하신들은 아스가르드의 수문장이자 예지의 신 헤임달이 분 갤라르호른 소리를 듣고 운명의 그날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라그나로크가 시작됩니다. 이 라그나로크는 신화 속에서 몇 가지의 이야기를 거쳐서 진행되는데 앞서 말한 고에다 무녀의 예언 내용과 중복되는 몇 가지를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의 전조 이야기와 한 가지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 이후의 이야기 이렇게 5가지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세 가지의 전조 이야기를 알아볼게요. 라그나로크를 맞이하는 첫 번째 전조는 이름하여 핀불베트르, 고대 노르드어로 혹독한 겨울입니다. 이 핀불베트르는 아주 길고 추운 겨울을 뜻하는데 신 에다의 표현에 따르면 눈이 사방에서 몰아치고 바람은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추위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핀불베트르는 여름 없이 이어지는 3번의 겨울 동안 계속되는데 핀불베트르가 오기 전 3년 동안의 겨울은 아까 이야기했던 무녀의 예언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이 전쟁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혼란의 시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즉 3년의 전쟁과 혼란의 시기로 피폐해진 세상에 연이어 찾아오는 기나긴 겨울 핀불베트르가 라그나로크의 첫 시작을 알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전조에 이어서 찾아오는 두 번째 전조는 바로 태양과 달의 소실입니다. 북유럽 신화에서의 태양과 달은 각각 태양이라는 뜻의 솔이라는 여신과 달이라는 뜻의 만이라는 남신 이 여신과 남신은 둘이 남매거든요. 이 남매신이 끄는 마차로 나타나는데 이 남매는 각각 스콜과 하티라는 이름을 가진 펜리르의 자식들에게 영원히 쫓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그나로크가 찾아왔을 때 이 두 마차는 결국 스콜과 하티에게 따라잡혀 먹히게 되었고 세상에는 빛이 없는 암흑의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솔과 마니 남매의 태양과 달 마차를 펜리르의 자식들인 스콜과 하티가 삼켰다라는 이야기는 고에다 무녀의 예언과 신에다 길피의 속임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상하게 무녀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고에다에 수록된 이야기인 바프투르드니스말, 즉 바프투르드니르의 노래에서 태양을 삼킨 것이 펜리르의 자식인 스콜이 아닌 펜리르였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때문에 어느 기록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북유럽 신화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나 컨텐츠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라그나로크의 첫 번째 전조 기나긴 겨울 핀불 배틀에 이어 찾아온 두 번째 전조 태양과 달의 소실까지 알아봤고, 드디어 세 번째 전조를 알아볼 건데요. 이 세 번째 전조는 앞서 나온 무녀의 예언의 내용과 함께 진행됩니다. 자, 아까 해를 지키는 괴물개 가름이 있다고 했는데, 이 가름의 울음소리를 신호로 펜리르가 사슬을 끊고 뛰쳐나간다고 했었죠. 사실 이때 울음소리를 내는 건 가름뿐만이 아니었는데 바로 세 마리의 수탉이 이 가름과 함께 울음소리를 냅니다. 요툰헤임의 붉은 수탉 팔야르, 발할라의 금빛 수탉 굴린캄비, 그리고 헬의 이름 모를 녹슨 붉은 수탉. 이 수탉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각기 다른 군대를 깨우는데, 요툰헤임의 팔야르는 거인의 군대를, 발할라의 굴렌캄비는 에인헤랴르를, 헬의 이름 모를 수탉은 저승의 군대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 요툰헤임의 거인의 군대는 거인 흐림이 키를 잡은 배인 나글파르를 타고 전장으로 모였고, 발할라의 에인헤랴르와 신들은 오딘의 지휘를 따라 전장으로 갔으며, 헬의 저승 군대는 펜리르와 함께 구속에서 풀려난 로키를 선두로 전장으로 갑니다. 거인과 신들과 지옥의 군대가 세상의 종말을 향해 모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전조가 모두 진행되고 나면 드디어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 군대가 만나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넓은 들판 비그리드였는데, 이 비그리드는 고대 노르드어로 전투가 쇄도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름처럼 전투가 쇄도하는 들판 비그리드에서 만난 세 군대 중 과연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신과 거인과 지옥의 군대 중 어느 쪽이 가장 강력한 군대였을까요? 사실 어느 쪽이 가장 강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장 약한 쪽은 바로 신들의 군대였다는 겁니다. 싸움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들이 매우 빠르게 패배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북유럽 신화의 주인공인 신들이 이기지는 못할 망정 매우 빠르게 패배했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수 있지만, 싸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럴만한 상대랑 싸워서 그럴만한 이유로 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주요한 싸움들을 몇 개 한번 볼게요. 먼저 선두에서 국리르를 들고 싸우던 오딘은 가장 강력한 적 중 하나인 펜리르와 싸우게 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펜리르를 진작 죽이지 않고 묶고만 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라그나로크 시점의 펜리르는 신들이 펜리르를 구속할 때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고, 그 입이 하늘부터 땅까지 닿을 정도로 커져 있었기 때문에 오딘을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자, 하지만 북유럽 최고신 오딘은 그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줄 알았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이후 오딘의 아들인 비다르가 오딘의 복수를 하고자 펜리르의 입을 벌려 심장에 칼을 꽂아 넣었고, 펜리르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비다르는 누구지라는 궁금증과 동시에 처음 보는 비다르도 펜리르를 죽이는데 토르는 오딘한테 도와주고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럼 토르의 시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딘이 펜리르와 싸움을 벌일 때 토르는 펜리르의 형제이자 가장 강력한 적 중 하나인 요르문간드와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 토르와 요르문간드는 이미 토르가 낚시 여행을 떠났을 때 한번 싸운 적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력 파악이 된 상태였을 거예요. 때문에 둘의 싸움 또한 그렇게 길어지지 않고 빠르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요르문간드와 토르의 싸움에 대한 내용은 고에다 무녀의 예언을 읽으면서 싸움의 결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뱀은 하늘로 입을 벌리고 뱀을 향해 오딘의 아들이 간다. 대지의 수호자는 분노로 적과 싸우고 모든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도망친다. 표르긴의 아들은 9걸음을 걸어가고 뱀에게 죽임을 당하니 두려움이 없었던 그가 가라앉는다. 자,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린 빛나는 뱀은 바로 요르문간드, 그리고 뱀을 향해 나아간 오딘의 아들은 토르를 말하죠. 대지의 수호자 토르와 요르문간드의 싸움의 여파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이 집 쫓아 버리고 도망갔고, 그 결과 토르는 9걸음을 걸은 뒤에 뱀에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토르는 요르문간드에게 진 걸까요? 그건 이 싸움의 또 다른 기록인 신에다 길피의 속임수에서 알 수 있는데, 미드가르드의 파수꾼이 분노해 바다뱀을 죽일 때 해는 어두워지고 지구는 바다로 가라앉았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자, 아까는 뱀에게 토르가 죽었다고 하고 이번에는 토르가 뱀을 죽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이 대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토르가 요르문간드를 죽였지만 요르문간드가 뿜은 독 때문에 싸움에서 이기고 9걸음을 걸은 뒤에 그 독에 의해서 토르 또한 죽고 말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르는 오딘을 돕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현재 전장에서는 오딘과 토르 그리고 펜리르와 요르문간드가 모두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펜리르와 요르문간드의 아버지 로키의 싸움을 봅시다. 로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한 신은 아니었어요. 잔꾀를 잘 쓰고 재간둥이고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능력이 있긴 했지만 전투에 강한 신은 아니었는데 지옥의 군대를 선두에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그의 또 다른 자식인 헬이 헬헤임의 지배자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아주 멋지게 지옥의 군대를 끌고 쫙 등장한 것과는 달리 로키의 전투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키의 전투가 기록 된 신에다 길피의 속임수의 내용을 보면 로키는 헤임달과 싸우고 서로를 죽였다라는 한 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임달이 오딘의 자식이면서 무지개 달이 비프로스트의 수문장이자 9세상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걸 생각해보면 로키는 꽤나 강력한 상대를 쓰러뜨리고 죽었으니 로키 입장에서는 나름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헤임달과 로키와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또 하나의 전투가 있는데 바로 검과 전쟁의 신 티르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무려 검과 전쟁의 신인데 자세한 기록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만 티르는 과거 펜리르를 구속하기 위해서 팔 하나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라그나로크의 시점에는 외팔이 신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 주요한 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네임드인 헬헤임의 괴물개 가름과 싸워 서로 죽고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전투 4장면을 보고 나니 이상한 점이 있는데 전쟁을 시작할 때 분명 신들의 군대가 아주 빠르게 패배했기 때문에 가장 약한 세력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면 그래도 신들이 하나씩 쓰러질 때마다 적의 세력도 하나씩은 쓰러뜨리고 있죠. 그렇다면 가장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아직 등장도 안 한 세력이 있죠. 바로 거인들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의 세력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인이자 태초부터 존재했던 불의 거인 수르트가 신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 이 수르트와 싸우는 신이 바로 프레이입니다. 바로 이전 이야기에서 거인 게르드에게 홀딱 반해버려서 적을 스스로 쓰러뜨리는 검을 시종에게 줘버린 그 신이죠. 때문에 프레이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적을 스스로 쓰러뜨리는 검은 라그나로크를 맞이한 프레이에게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비해 무스펠헤임의 가장 강력한 거인 수르트의 칼은 불의 거인답게 불타는 아주 강력한 칼이었고 프레이가 변변찮은 무기도 없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게 당연하죠. 신 에다에 언급된 프레이와 수르트의 싸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프레이는 수르트와 교전했고 프레이가 쓰러지기 전 강력한 일격을 주고받았다. 프레이, 그가 죽은 이유는 그가 스키르니르에게 주어버린 강력한 검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자, 지난 시간에 왜 그 이상한 거인과 프레이의 연애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었는지 하다 우리가 신들의 연애 얘기까지 다 들어야 되는지 했던 그 일화들을 다룬 이유가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오딘, 토르, 티르와 헤임달의 싸움이 무승부라면 프레이의 싸움이 패배로 진행되면서 전황은 신들의 패배로 점점 기울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신들은 다 죽었고 전장에 남은 가장 강력한 존재 수르트는 남은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들 중에는 9세상을 지탱하고 있던 세계수 이그드라실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북유럽 신화의 세상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진짜 북유럽 신화 마지막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되면 좀 이상하겠죠. 아무리 그래도 이 라그나로크라는 게 고에다 무녀의 예언 속에 그려지는 예언의 시점, 즉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무녀 볼바의 예언뿐이라지만 그래도 신화인데 신들이 모두 죽고 세상도 멸망하고 끝났습니다 하고 끝날 리는 없죠. 자, 그럼 고 에다 속 라그나로크 뒤에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무녀의 예언 그 뒷부분을 통해 종말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인 만큼 그렇게 길지 않아요. 태양이 검게 변하고 대지는 바다에 가라앉았으며 뜨겁던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돈다. 중략. 이제 나는 푸른 대지가 새롭게 떠오르는 미래를 본다. 독수리가 날고 절벽 아래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본다. 화려한 평야에서 신들이 다시 만나고 그들의 강력했던 과거와 룬 문자와 신들의 통치를 떠올린다. 경이로운 아름다움 속에서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이 신들은 잔디밭 한가운데 황금이 탁자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자, 검게 타버린 대지가 바다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곳에 풀과 새와 물고기들이 자라고 신들이 다시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신에다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세상이 다시 떠오른 뒤에 발드르와 호드가 다시 부활에 돌아오고 오딘의 복수를 하며 펜리르를 죽였던 비다르가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토르의 자식들과 모디와 마그니 등 살아남은 신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이들의 후손이 번성한다라며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북유럽 신화의 기록들은 끝이 납니다. 정말 끝이에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총 9번의 북유럽 신화 이야기를 다 진행하고 마무리였는데 찬란했던 신들의 시대와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언된 종말과 찾아온 최후, 다시 시작되는 풍요로운 세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들과는 다르게 시작과 끝도 명확하고 조금은 허무하기도 하고 허술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더 친숙하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신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워낙 자료가 부족하고 그 부족한 자료들끼리 기록이 상충되는 경우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셨던 북유럽 신화와는 조금 다르거나 상반된 내용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기록에 입각해서 구성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화라는 게 이 초월적인 존재들이 벌이는 스펙타클한 이야기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재미있는 일화들이 매력적인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신화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북유럽 신화 이야기는 진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